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인 이 땅은 6개의 시간대에 걸쳐 380만 평방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태평원에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지평선까지 이어지며 태평양 서안의 온화한 삼림지대와 북극에 얼어붙은 야생 툰드라까지 품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리적 다양성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온 무수한 사람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았고 각자의 문화와 언어, 종교적 신념을 가져와 거대한 모자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이런 차이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경우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광활한 땅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수만 년 전 최초의 원주민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중 하나로 발전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 1만 6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당시 지구의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시베리아 동쪽 쪽과 북미 대륙 서쪽 끝 사이에는 베링지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육지 다리가 존재했습니다. 이 육지 다리를 통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그로부터 약 5천 년이 지나면서 지구가 점차 따뜻해졌고 거대한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베링지아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아시아와 북미는 영원히 바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새로운 땅으로 점차 남쪽으로 이동해 나갔죠. 이후 수천 년에 걸쳐 이들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복잡하고 독특한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허드슨만 북쪽부터 현재 미국 동해안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알곤킨족과 이로쿼이족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숲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정착형 농업 사회를 이루었죠. 중앙의 광활한 태평원에서는 크리족과 관련된 여러 부족들이 살았는데 이들의 삶은 초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거대한 들소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들소가 이동하는 계절에 따라 함께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서쪽 지역에는 나데네 어족과 살리시아 어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지역의 풍부한 연어와 거대한 삼나무 숲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삼나무로 만든 거대한 집들과 카누 그리고 상징적인 토템폴로 유명했죠. 한편 북쪽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는 이누이트족이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에 이르는 북극 지역 전체에 걸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과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거의 500년 전에 이미 유럽인들이 이곳에 도착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1세기 초 이미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정착한 바이킹들이 더 서쪽으로 모험을 떠났던 것입니다. 레이프 에릭슨이라는 바이킹이 현재 북미 대륙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이 땅의 일부를 헬루란드와 마르클란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지금의 베핀 섬과 레브라도 해안 지역일 것으로 추정되죠. 에릭슨은 해안을 따라 더 남쪽으로 탐험을 계속했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최초로 알려진 유럽인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뉴펀들랜드에 있는 랑스우 메도우즈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바이킹들은 이 지역을 빈란드라고 불렀고 이 정착지는 해안을 따라 더 많은 탐험을 위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이킹들은 스크렐링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최초의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미의 바이킹 식민지와 스칸디나비아 본토 사이의 엄청난 거리는 소통을 매우 어렵고 느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북미에서의 바이킹의 존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세기경
랑스오 메도우즈의 정착지가 의도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그린란드의 다른 정착지들도 점차 포기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이 떠난 후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서 북미 대륙의 존재는 잊혀졌고 약 500년 후에야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497년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를 발견한 지 불과 5년 후의 일입니다. 존 캐봇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또 다른 이탈리아 탐험가 조반니 카보토가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아 바이킹 이후 처음으로 북미 해안을 목격한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이 지역을 탐험하는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모두 이 영토에 대해 서로 다른 형태의 경쟁적 주장을 펼쳤지만 실제로 영구적인 정착지나 식민지로 뒷받침되는 주장은 없었죠. 1534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만으로 항해를 떠나 프랑스를 대표하여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현지 원주민들이 정착지를 의미하는 단어인 카나타를 따서 이곳을 캐나다라고 이름 지었죠. 이후 그는 두 차례 더 이 지역을 탐험하여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며 최초의 프랑스 정착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비록 이런 초기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티에의 노력 덕분에 캐나다는 유망하고 수익성이 높은 식민지로서 유럽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캐나다 해안을 오가는 유럽의 어부와 모피 상인들의 수는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1603년 프랑스인 사미엘 드 샹플랭이 이 지역을 더 자세히 탐험하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일련의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는 프랑스인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1605년 노바스코샤에 포트로열을 건설했으며 1608년에는 퀘벡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는 나중에 누벨 프랑스 전체 영토의 수도가 되었죠. 샹플랭은 또한 캐나다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탐험하여 오대호를 직접 본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정착지를 건설한 유럽인은 프랑스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험프리 길버트가 이끄는 영국인들은 1583년에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 후인 1670년에는 허드슨 베이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회사는 루퍼트랜드로 알려진 캐나다 북부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일련의 모피 무역소와 요새를 운영했습니다. 18세기 초에는 현재의 캐나다와 미국이 사실상 두 개의 유럽 영향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프랑스령은 세인트 로렌스 강과 오데호를 포함하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뻗어 있었고 영국령은 허드슨만 주변 지역과 조지아에서 뉴펀들랜드까지 뻗어 있는 북미 대륙 동부 해안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 간의 식민지 이익이 서로 충돌하면서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거의 불가피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각국의 북미 제국의 경계와 영토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토 변화는 1754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7년 전쟁의 일부였으며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강대국과 그들의 해외 식민지가 북미에서 서로 맞섰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가 우위를 점했지만 점차 영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에 의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카디아족이 추방된 노바스코샤였습니다. 그리고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영국군이 누벨 프랑스의 중심지인 퀘벡을 함락시키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캐나다의 다른 프랑스 마을들과 도시들은 이듬해에 영국에 함락되었고 전쟁은 1763년에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대패한 후
공식적으로 북미 본토의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후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다양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들 중 다수는 이전 갈등에서 어느 편을 들도록 강요받았었죠. 영국은 또한 퀘벡 지역의 프랑스어 사용 인구의 재산, 종교, 정치, 사회적 관습 대부분을 복원하여 그들이 언어와 법적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북미 전역에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캐나다 식민지가 아닌 미국 식민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금과 정치적 대표에 대한 불만이 커져 미국 13개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내 일부 사람들은 미국 독립전쟁에 동조했지만 대부분은 영국에 충성을 다하고 전쟁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1775년 미국 대륙군이 퀘벡을 침공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캐나다는 영국군이 남쪽으로 진격하는 데 있어 안전한 작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은 마침내 1783년에 끝났고 새로 독립한 미국이 승리를 거두고 당시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나머지 지역과 국경을 확립했습니다. 이런 국경은 대부분 기존 13개 식민지의 윤곽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으며 세인트 로렌스 강, 오데호, 미시시피 강, 북위 45도선과 49도선을 경계로 했습니다. 같은 해에 영국도 미국에 남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미국 충성파들과 함께 뉴욕시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하여 노바스코샤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뉴브런즈윅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부는 퀘벡에도 정착했는데 1791년에 퀘벡은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로어 캐나다와 영어를 사용하는 어퍼 캐나다로 나뉘었고 1796년에 설립된 요크, 현재의 토론토가 수도였습니다. 한편 태평양 연안의 훨씬 서쪽에서는 나중에 캐나다의 일부가 되는 이 지역을 영국의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770년대 중반에 이 지역을 탐험한 최초의 유럽 강대국은 스페인이었지만 그들은 지속 가능한 정착지를 건설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태평양 북서부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장하는 것은 영국의 몫이 되었습니다. 1778년 태평양을 건너는 항해의 일환으로 밴쿠버 섬을 방문한 제임스 쿡 선장을 시작으로 그는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서 바다수달 가죽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를 중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며 판매했는데 이를 통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중국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789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놓고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영국은 결국 유리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1790년대에 영국 모피 무역상들에게 태평양 북서부를 개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조지 밴쿠버가 1792년에 도착한 것처럼 이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더 많은 해상 탐험대가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로 탐사도 수행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맥켄지 경과 같은 인물들은 로키 산맥을 통과해 태평양에 도달하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경로를 개척했고 이를 통해 밴쿠버 섬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이 되는 곳에 최초의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영국과 미국 사이의 평화는 긴장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서쪽으로 확장을 시작하면서 영토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과 전쟁 중이었던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와의 무역으로 인해 런던에 있는 영국 정부 내에서 상당한 분노가 촉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선박에 대한 무역 제한이 가해졌고 영국 해군은 영국 탈영병이라는 이유로 미국 선원들을 강제 징집했습니다. 1812년이 되자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북쪽 국경을 넘어 영국령 캐나다로 침공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12년 전쟁은 3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미국과 영국령 캐나다 군대가 서로의 영토를 침략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나 결국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어느 쪽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는 오늘날까지 유효하며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방어되지 않은 국경입니다. 북미 이웃 국가들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일부 사람들, 특히 충성파와 식민지 엘리트들은 여전히 깊은 반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약 20년 후 비민주적인 식민지 통치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면서 미국 공화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일부 캐나다인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837년에서 1838년 사이에 일어난 반란은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소요 사태를 초래했고 정부군은 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하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그 여파로 더럼 경이 작성한 보고서는 반란의 원인을 해당 지역의 민주적 통치 부족으로 돌렸고 캐나다에서 책임 있는 정부 형태를 제정하여 국민이 통치 방식에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840년에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가 하나의 식민지인 캐나다 연합으로 합병되었고 이를 통해 캐나다는 자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캐나다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모양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태평양 북서부에서 분쟁을 벌이던 지역은 1846년 오레곤 조약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전체는 아직 통일된 정치적 실체가 아니었고 대신 여러 개의 식민지가 얽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1860년대에 이들 식민지를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67년 7월 1일 캐나다 자치령이 영국 제국 내에서 완전한 자치정치 체제로 성립되었고 오타와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1870년대에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나머지 식민지와 영토가 자치령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내의 일부 사람들은 새로 형성된 국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대평원의 평평한 곳에 메티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메티스족은 원주민과 유럽계 혼혈 인종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들이 거주해온 땅에 동쪽에서 온 캐나다 정착민이 침입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정부군 사이에 일련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1869년 레드리버 반란에서 그 후 루이 리엘이 이끈 1885년 북서부 반란에서 말이죠. 결국 캐나다 정부가 승리하여 이를 계기로 1870년대 중반에 건설이 시작된 캐나다 태평양 철도를 완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제 통치해야 할 광대한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못은 1885년 12월 7일에 박혔고 전국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 여행은 이듬해 여름에 완료되었습니다. 19세기의 나머지 수십 년 동안 캐나다 정부는 정착을 위한 더 많은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 거주하는 원주민과 조약을 협상하면서 영토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많은 보호구역이 토착민들만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강제로 토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부는 또한 원주민 아이들 사이에서 토착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고 그들을 캐나다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기숙학교 제도와 같은 동화주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에는 캐나다 최북단 유콘 준주의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어 약 10만 명의 금광 탐사자가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 지역에서의 활동과 개발의 유입은
캐나다와 미국 알래스카주 사이의 마지막 국경 분쟁을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캐나다는 잘 발전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많은 이주민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내정에 대한 자치권을 확립했지만 여전히 대영 제국의 일부였으며 그 결과 190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휘말렸습니다. 캐나다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지속적인 물자를 공급하는 생명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서부 전선에서 복무하고 솜 전투, 비미 능선, 파스샤델 전투와 같은 주요 전투에 참여한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쟁 수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쟁 중 영국을 지원한 덕분에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1917년과 1918년 사이에 군 징집에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많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전간기는 캐나다의 엇갈린 운명을 가져다 주었지만 국가는 내셔널 하키 리그의 결성을 통해 아이스 하키를 국민 스포츠로 확립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통과되면서 정치적 자치권을 확대했고 이는 영국 제국의 다른 자치령에 적용된 유사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캐나다가 수십 년 후 완전한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목표를 향한 진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다시 한번 영국의 요청에 응하여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이전의 노력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캐나다도 영해에서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는데 독일의 유보트가 상당수의 캐나다 및 연합군 함선을 침몰시켰습니다. 높아진 위협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영국이 본격적인 독일 침공을 받을 경우 영국 정부와 더 넓은 제국의 잠재적 보루로 지정되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사이에 피시 작전이 실행되어 영국의 금 보유고와 금융 자산의 일부, 오늘날 가치로 약 58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캐나다로 이전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의 이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군대에 의해 초안된 계획은 영국 제도가 추축국에 함락될 경우 왕실을 캐나다로 대피시키는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후에는 캐나다가 다시 진보와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캐나다는 보편적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을 도입하여 복지국가를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1949년에 뉴펀들랜드가 캐나다의 10번째 주로 합류하면서 영국 식민지였던 북미의 마지막 잔재를 연방에 받아들였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이 심화되면서 캐나다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NA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고 미국과 공동으로 항공우주 방위를 제공하고 대륙의 공중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미 항공우주 방위 사령부 NORAD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20세기의 나머지 몇 년 동안 캐나다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1960년대에 퀘벡 독립운동이 일어나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면서 정치적 혼란의 시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단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단결의 상징으로 메이플 리프 깃발이 1965년 국가 상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82년 헌법이 제정되어 이전에는 영국과의 최종적인 법적 관계를 끊고 캐나다에 완전한 입법적 독립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현 군주는 캐나다의 의례적 국가 원수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수세기 동안 갈등과 타협, 점진적인 자결을 통해 형성된 다양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캐나다는 원주민이 도착한 이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주 물결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회복력과 존중,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뿌리를 둔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수만 년 전 베링지아를 건너온 최초의 원주민들로부터 시작해 바이킹의 짧은 방문, 유럽 열강의 식민지 경쟁, 그리고 독립을 향한 긴 여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광활한 영토만큼이나 다채로운 이 나라의 역사는 단순히 영토 확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며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중 하나로 성장했죠. 원주민의 지혜, 프랑스의 문화, 영국의 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의 꿈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캐나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써져가고 있습니다.